어떻게 보면 이게 재개발 사업, 재개발 투자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 이게 지금 되게 낡은 집이죠. 이게 대한민국의 이게 뭐 어디 동남아의 집 아니라 우리나라 서울에 있는 집입니다. 보시면 굉장히 낡은 집이죠. 지금은 이제 다 철거됐어요. 왜냐하면 지금 철거 다 하고 이주 다 했고 철거하고 이제 아마 올해 2019년에 분양 물량으로 나올 거라고 생각되는 집입니다. 여기도 재개발 구역이에요. 이것들은 아주 그냥 진짜 낙후된 진짜 60년대 70년대에 지어졌을 것 같은 집이고, 여기는 보면 어때요? 집이 길이 굉장히 좁죠. 이사할 때 차는 당연히 못 들어갈 것 같죠? 이 벽도 보니까 요새 지은 집 색깔은 아닙니다. 그쵸? 여기도 한번 볼게요. 얘네는 그래도 색깔은 벽돌 쪽, 벽돌로 지어진 집입니다. 근데 얘도 마찬가지로 이사할 때 차 한 대 들어가긴 되게 빠듯할 것 같습니다. 막 등짐지고 이삿짐 날라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의 골목이에요. 그죠? 방범창도 진짜 요새 돈 주고 사라고 해도 못 구할 것 같은 그런 방범창 돼 있는데, 길이 아무튼 되게 좁습니다. 자, 이 지역 같은 경우는 보니까 막 동네에 빛이 별로 안 들죠. 집들이 빽빽하게 이렇게 많이 촘촘하게 졌어요. 이 호수밀도 높은 집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넓지 않은 땅에다 집을 빽빽하게 이렇게 많이 건물 동수가 많이 들어가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길은 마찬가지로 여기도 넓지 않아요. 그죠? 예. 여기도 비슷합니다. 여기도 집들은 빽빽하게 지어가지고 이 골목 안에는 집들이 대부분 한 대지 20평, 24평 뭐 요 정도 토지에다가 지어진 집들이에요. 빽빽하게 이렇게 좁은 길을 두고서 들어가 있고, 이 집 같은 경우도 약간 완만한 구릉지 안에다가 아주 그냥 구옥들이 이렇게 지어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뭐 여기는 심지어 우물도 있고요. 이 초록색 철문 대문들. 여기는 한술 더 떠서 이렇게 이 골목 안에 계단이 이렇게 있네요. 계단이 있고. 자, 전체적으로 보시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일단은 주거 환경이, 집이 낡은 것도 낡은 거예요. 집이 일단 기본적으로 굉장히 낡았는데요. 그거 외에 길이라든가 뭐 공원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도 없을 거고요. 과거에 이런 식으로 뭐 집들 빽빽하게 지어놓고 살았기 때문에 그 주변에 학교라든가 이제 이런 어떤 우리 주거지역 옆에 있어야 되는 기반 시설들이 부족한 지역입니다. 지역 자체가. 그리고 이 지역 안에 주택 노후도도 집들도 굉장히 낡아서 심각한 거죠. 그래서 이 재개발 사업이라고 하는 게 본질이 뭐냐면, 원래 재개발 사업이 원래 출발이 우리 동네가 집이 낡았으니까 우리 같이 한번 새로 집을 지어보자 해서 원래 출발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원래 이제 우리 동네가 길이나 이런 것들 또는 학교나 이런 공원이나 기반시설은 잘 되어 있는데 집만 낡았으니까 우리 집을 헐고 같이 새로 잘 지어보자 라고 하는 게 뭐냐면 주택 재건축 사업이에요. 그럼 이 재개발 사업은 무슨 차이가 있냐? 본질이 달라요. 이 재건축 사업은 기반시설이 있는 데에서 집이 낡았을 경우에 하는 거기 때문에 100% 민간 사업이고요. 재개발 사업은 원래 도로나 공원이나 학교를 주민들이 만들어낼 수 있어요. 우리 집 땅 이만큼 내가 내놔서 학교를 내가 내놓을게요. 내가 우리 집 땅 이만큼 내놔서 도로를 나라에다 미리 줄게요. 아니 안 그래도 좁은 땅에다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건 개인이 할 만한 일이 아닌 거죠. 그건 누가 해야 되는 일이냐면 원래 국가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시가지 정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원래 국가가 도로망도 개선하고 이런 기반시설도 갖추고 해야 되는 건 원래 국가가 해야 되는 일인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돈도 되게 많이 들고, 실제로 국가는 계속 하고 있죠. 하고 있는데 하기에는 재원도 되게 많이 들고 하니까 우선순위에서 밀리다 보니까 굉장히 지연되는 경우들이 많죠. 근데 그 시가지 정비를 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그 동네에 집들도 너무 낡은 거예요. 그러면 이 재개발 사업은 어떻게 출발한 거냐면, 원래는 국가가 나서서 도로, 공원, 학교의 기반시설 등을 확충해주면서 동네를 정비를 해줘야 되는 게 맞는데요. 이 동네가 집이 많이 낡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집이 많이 낡았으니 이 열악한 것에다가 집도 낡았으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주민들께서 소지등 소유자가 재개발 사업을 시행하면서 기반시설 열악한 것도 고쳐보세요. 이렇게 출발한 게 재개발 사업입니다. 집이 낡은 거에서 출발하는 게 아니라 기반시설이 열악한 거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집도 낡았기 때문에 하는 거죠. 그래서 재개발 사업 같은 경우는 이 재개발 조합이 그러니까 일종의 행정청의 지위에서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재건축 사업 같은 경우는 세입자에 대한 보호 조치나 이런 내용들이 없지만 재개발 사업 같은 경우는 재개발 구역 안에 있는 세입자에 대해서 뭐 임대 아파트를 지어서 공급한다든가 아니면 이사 갈 때 세입자들에게 주거 이전비를 지급한다든가 또는 상가 세입자들한테 영업 손실에 대한 영업 보상비를 지불한다든가 이제 그런 의무들 원래 국가가 해야 되는 건데 재개발 사업이 조합이 대체하는 거니까 조합 니들이 대신 줘라 하는 내용들이 되게 들어있어요.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 사업은 비슷한 부분이 있지만 되게 틀린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아무튼 뭐 재개발 사업의 본질은 기반시설이 열악한 지역이었다는 거예요. 기반시설이 열악한 지역이 아까 보셨던 이런 식으로 굉장히 열악했던 지역에 이제 이런 기반시설들이 다 정비가 되죠. 잘 갖춰진. 그리고 이제 노후했던 주택들도 살기 좋은 공동주택 아파트들로 바뀌게 되기 때문에 완전히 동네 때깔이 달라지는 거죠. 이제 보시는 것처럼 넓고 넓은 도로. 보통 이제 아까 보셨던 계단이 있고 이런 구릉지 같은 경우도 이제 지형을 개선을 해가지고 보시면 1층이 우리가 볼 때는 도로가 다니는 요 밑에가 1층일 것 같지만 실제로는 이 아파트에서는 이 위에가 1층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형도 그리고 그럼 그 1층 올라가기 위해서 엘리베이터나 뭐 에스컬레이터 타고 다닐 수 있게끔 하고 이렇게 인프라들을 개선하고 없었던 동네 안에 넓은 공원도 만들고 잘 뚫려 있는 이런 살고 싶어하는 그런 아파트로 만들기 때문에 이 재개발 투자가 기본적으로 결국 앞서서 봤던 것처럼 굉장히 노후하고 열악했던 원룸 주택이 이 잘 갖춰져 있는 기반시설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는 좋은 지역의 새 아파트로 바뀌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살고 싶어하는 주택이 됐고 그러면서 가격이 많이 올랐다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러면 2019년, 2020년 재개발 투자를 계속 주목해야 될까? 저는 여전히 재개발 투자를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여러 가지 항상 이 재개발 투자는 좀 약간 변동성이 큰 투자입니다.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사용가치, 이 부동산 투자의 가장 큰 장점이 뭐냐면 사용가치에 기반한 투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을 사용 수익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실체가 있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제 아파트를 우리가 뭐 전세 끼고 사놓는다라고 하면 아파트 전세가가 탄탄하게 유지되고 있는 하에서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별로 보유세 정도만 걱정하면 되지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임대 가격이 빠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되게 걱정스럽죠. 근데 만약에 매매가가 잘 안 오르기 시작하면 경험적으로 보면 임대 가격들이 올라오는 그런 현상들, 입주 물량들이 막 쏟아지거나 하는 그런 외부 요인만 없다라고 하면 매매가가 많이 안 오른 상태에서는 임대가가 슬슬 쫓아오는 그런 경험들을 지난 시장에 해왔거든요. 그러니까 아파트 투자는 상대적으로 좀 둔감한 편이고 사용 가치가 높기 때문에, 왜냐하면 전세 가격이 높게 나오는 편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장점이 있는 반면에 재개발, 재건축, 분양권 같은 경우 뭐냐면 사용 가치가 극히 낮거나 아니면 아예 없어요. 분양권은 지어질 때까지는 계속 그냥 돈만, 특히 이제 분양권 투자할 때도 대출 대부분 받아서 투자하시기 때문에 레버리지 투자가 많아서 그러니까 일단 사용 가치가 없는 상황에서 투자하시는 분들은 시장이 별로 안 좋아지면, 그러니까 좀 취득세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털고 싶은 분들은 좀 쉽게 팔거나 많이 좀 흔들립니다. 그리고 이제 그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경우는 사용 가치가 되게 극히 낮죠. 왜냐하면 그러니까
아까 주택 노후도가 심해서 재개발, 재건축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집으로서의 가치가 되게 낮아서 전세 가격이 엄청나게 낮게 형성이 되는데, 결국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현금 많이 갖고 투자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 이제 임대 가격 외에다가 대출을 껴서 투자들을 하거든요. 대출 많이 끼면 기본적으로 매달 비용이 나가죠. 근데 비용이 나가는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뭐가 마음에 걸리냐면, 집값이 올라줘야 된다는, 집값이 오를 거다라는 믿음 하에서 대출 이자들을 되게 감수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지금 뭐 2019년이 아마 조정받을 것이다, 좀 떨어질 것이다, 하락할 것이다, 그런 어떤 예측들이 되게 우세한 편인데, 그렇다고 하면 재개발 물건들 같은 경우는 아마 더 변동성이 클 수 있어요. 왜냐하면 가격도 떨어질 것 같은데 이자도 매달 나가고, 특히 뭐 이제 또 금리도 올라간다고 하고, 이제 금융 비용도 증가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또 보유세도 늘어나는 부분에 대한 부담이 있다라고 하면, 투자자들 중에서 심리적으로 불안한 사람들이 정리를 할 수도 있거든요. 아니, 계속 올라간다라고 하는데 대체 어떤 매도자가 정리한단 말이냐라고 하지만, 뭐 비쌀 때 엄청나게 대출 많이 껴서 들어오신 분들 같은 경우는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앞에 좀 저렴할 때 들어와서 이미 지금 수익 구간에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많이 먹을 거 조금 덜 먹는다라는 마음으로 충분히 좀 정리하고 나갈 수도 있거든요. 선행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제 이 조정장이 오면 이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경우는 이런 변동성이 큰 물건 형태이기 때문에 가격 조정이 조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물건들 같은 경우에 결국 재개발 사업이 잘 마무리가 돼서 완료된다라고 하면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해요. 그래서 이 재개발 구역들을 좀 볼 필요가 있다. 그럼 왜 넌 밑도 끝 부동산님, 당신은 부동산 너는 밑도 끝도 없이 봐야 되냐라고 얘기를 하느냐라고 하는데, 저는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도심의 가치가 높아지고 있다. 지금 도심의 가치가 높아지고 있다라는 얘기는 많은 분들이 얘기하고 계시고 저도 굉장히 공감하는 바입니다. 지금 인구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이제 역세권의 가치가 되게 높아진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 차를 잘 이제 안 갖고 다니고 대중교통 이렇게 이용하려는 부분도 많고, 서울 같은 경우는 도심지 안에서 최근에 이제 어떤 것도 있냐면요, 녹색교통진흥구역이라 그래서 지금 광화문에 지금 도로를 줄이잖아요. 원래 광화문 대로에 있던 도로를 줄이고 광장을 만들고, 앞으로 이 무슨 진흥구역, 농업진흥구역 하면 농업을 진흥하기 위해서 농업에 안 좋은 것들을 없애겠다는 거거든요. 녹색교통진흥구역이라고 하는 것은 녹색교통을 진흥하기 위해서 녹색이 아닌 교통들을 억제하겠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이제 내연기관 차량들, 이런 것들 도심지 안에 못하게끔 장기적으로 계속 관리해 나와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4차선 도로였던 애들 2차선 도로 폐쇄하고, 이제 교통들 자체를 이제까지 우리가 봤던 거와는 다른 형태로 가겠다라고 하는 건데, 이제 그런 게 되면 될수록 대중교통을 얼마나 좀 더 잘 이용할 수 있느냐, 이제 대중교통을 되게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느냐, 이제 이런 부분들도 되게 중요해지고 있고요. 근데 이런 재개발 구역들이 주로 보면 이런 특히 서울 도심 안에는 역 주변에 있는 재개발 구역들, 이런 거에 대한 가치들 앞으로 좀 더 증대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제 인구 감소가 뭐 되게 빨라질 거다, 본격화될 거다라고 하는데, 이제 일본의 사례가 그렇다라고 하더라고요. 인구 감소가 시작되면서 이제 항상 우리가 얘기 많이 하는 게 노동력이 줄어들 거다. 그래서 뭐 지금 국민연금 내는 게 앞으로 애들이 줄어들기 때문에 얘네들이 많은 사람의 국민연금을 바치려고 하면 연금 고갈되고 망할 거다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그 근본에는 이제 노동력의 감소 부분이 있죠. 근데 이 노동력 부족한 사회 노동력을 보충하기 위해서 제가 지금 예상되는 게 두 가지가,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여성의 사회 진출이고요. 요새 맞벌이 하는 부부들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성들이 사회 진출하는 부분들이 되게 많이 있고, 또 하나는 저는 이제 평균 근무 연령들,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는 뭐 60대면 이제 은퇴할 수밖에 없을 거야 라고 했던 게, 그 은퇴 시기가 되게 늦어지게 된다고 하나 할까요? 다만 이제 노령 인구들이 근무할 수 있는 지역들은
조금 형태가 달라지긴 하겠습니다만 좀 그 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사회적인 변화들도 좀 되게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 포인트를 잡고자 하는 거는 이 여성의 사회 진출 부분입니다. 이제 여성들이 자꾸 이제 사회에 진출하게 되면 결국 여성들 입장에서는 육아 문제를 생각할 수밖에 없고, 애들이 가까이에 있는 곳에서 이제 아무래도 기왕이면 살고 싶어 하는, 애들 학교 보내고 애들 뭐 어린이집 보내는데 문제라도 생기면 얼른 와가지고 애들 좀 케어해주고 할 수 있을 만한, 급하면 잠깐 뛰어올 수 있으려고 할 수 있는 거리가 좋을 텐데 물리적으로 거리가 되게 멀게 되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결국 이 여성의 사회 진출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직장과 가까운 주거지가 각광을 받으면서 직주 근접의 가치가 높아질 것이다. 근데 직주 근접의 가치가 높아진다라고 하는 얘기는 결국 우리나라의 주요 직장들이 도심권 안에 있잖아요. 소위 말하는 광화문이라든가 아니면 여의도 YBD 아니면 광화문 CBD, 그다음에 강남 KBD 이런 주요 업무지구들이 도심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도심의 배후로 하는 주거 지역들, 이제 거기 아파트들이라고 하는 건 되게 어떻게 보면 희소 가치가 있는 재원이 되는 거잖아요. 그 안에 새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은 결국 재개발 또는 재건축밖에 없는 거죠. 일본의 사례를 보더라도 도심의 가치는 더욱 높아지고 있고 서울도 같은 모양새를 보인다고 하는데, 일본 같은 경우도 지난 이제 오랜 하락장 경험하고 나서 이제 지금 시점에서 부동산 가격들을 조사해 보면 이 도심권에 있는 지역들하고 가격들의 격차가 나면서 벌어지면 벌어지지 오히려 줄어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하면 지금 어떤 부분이 있냐면 그러니까 이게 행정력이 사람들이 이렇게 흩어져서 사는 부분에 대한 행정력을 집중하는 데 한계가 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막 뜨문뜨문 사람 모여서 살면, 여기 사람이 예를 들어 노인분께서 굉장히 뜨문뜨문 모여 살면 이분이 지금 살았는지 죽었는지 뭔가를 행정력이 가서 잡기가 되게 힘들다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결국 그걸 갖다가 메꾸려면 세원으로 메꿔야 되는데 그 세금도 굉장히 제한되는 거죠. 세금을 거둘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세금 거둘 사람들이 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일본은 어떤 식으로 도시 정책이 가고 있냐면 콤팩트 시티라 그래서 그냥 우리가 행정력을 요 안에다가 모아놓고 집중할 테니까 요 주변에 모여 사세요. 요 안에 관공서라든가 뭐 행정력들이 있는 걸 만들어 놓을 테니까 그 주변에 모여 사셔서 가까이 접근할 수 있도록 계시고, 그 밖에 있으면 저희도 어떻게 못 해드립니다라는 형태로 조금 형태가 바뀌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도 이제 그 모델을 지금 따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국토의 이용 및 계획안의 법률에 보면 이제 입지 규제 최소화 구역이라고 하는 개념, 컴팩트 시티의 개념을 도입해서 이제 그런 것들을 만들려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결국은 이렇게 집중화되는 현상들, 도심이 집중화되는 현상들이 좀 강화가 될 거다. 근데 그 도심지 안에서 결국 도심지 안에 그런 시설들이 모여있는 것들이 뭉칠 텐데 결국 새 아파트, 신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은 재개발 또는 재건축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재건축은 쉽게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재건축이 좋은 건 알아요. 왜 재건축이 좋아요? 아까 재개발은 기반시설 열악한 동네, 산동네, 뭐 이렇게 좀 별로 안 좋은 동네에다 했다라고 하면 재건축은 이렇게 막 산동네 이런 데 별로 없죠. 기반시설이 원래 좋았던 지역들에 집이 낡았던 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재건축을 쉽게 살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는 비싸죠. 너무 비싸요. 너무 비싸가지고 사고 싶은데 못 사요. 저도 요번에 잠실 주공아파트 5단지가 가격 조정을 얼마 받는다라고 하면서 얘기 들어보는데 혹하는 마음도 있는데 뭐냐면, 그러나 투자 금액은 전세가는 되게 낮고 굉장히 많은 돈을 투자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건 조금 어떻게 보면 있는 사람의 리그라고 할 것 같고요. 재개발 투자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게 이제 첫 번째 보이는 거고, 그 다음에 앞으로 지금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제도입니다.
일단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제도가 원래 있었는데 일종의 사문화된 규정처럼 사실 작동을 안 하고 있다가 본격적으로 작동하기 시작한 게 작년 2018년 1월 1일 이후부터입니다. 그러니까 재건축 계속 유예를 하면서 시행을 안 하고 있다가 2018년 1월 1일부터 이제 시행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래서 원래 메이저한 재건축 단지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적용될 만한 메이저한 단지들, 소규모 단지들 같은 경우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금액들 다 통보하고 그게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는데요. 강남 4구의 메이저한 재건축 단지들 같은 경우는 아직 지금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금액 등 통보가 작년 1년 지났는데도 아직 지금 본격적으로 안 됐거든요. 2019년에는 아마 이 문제들이 나오면서 재건축 투자를 좀 상당 부분 압박할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일단은 딜레마예요. 지금 뭐 작년 2018년 1월 달에 국토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강남 4구 재건축 아파트의 평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금액이 4억 4천이라 그랬는데, 결국 이 돈을 더 내야 된다라고 하면 재건축 조합원들 입장에서는 이 돈을 내고 할지 말지, 아마 좀 사업이 또는 가격이 좀 조정받을 수도 있고, 이 돈을 내고 할지 말지, 사업이 멈춰서는데 좀 사업 지연에 대한 리스크가 될 수도 있고, 이 변수로 남아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 투기과열지구라고 하는 규제 지역이 적용이 되게 되면 재건축은 조합원 지위, 변경 금지, 양도 금지 규정이 작동을 하게 됩니다. 사고 싶어도 이 규정에 따라서 매수는 하되 조합원이 될 수 없이 그냥 청산되게 되는 그런 규제가 작동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재건축 투자는 이런 부분들이 지금 아직 계속 남아있기 때문에 이런 규제 하에서는 참 좀 약간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재개발 사업은 이제 청약 통장이 없어도 재개발 재건축 마찬가지지만 새 아파트를 받을 수 있고 로열청 배정 가능성은 덥니다라고 하는데, 청약 경쟁률이 굉장히 높고 특히 이제 청약 경쟁률이 높았다라고 하면 지금은 이제 가점이라든가 가점의 비중이 되게 높아져서 가점 낮으면 아예 청약할 엄두도 못 내죠. 지금 이제 내가 이 청약 가점으로는 서울 안에, 도심지 안에 좋은 아파트 분양은 꿈도 못 꾸겠다, 이제 그렇게 생각이 될 만한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실제로 근래 북일에 분양한 것도 평균 커트라인 보면 점수 장난 아니죠. 이런 식으로 되게 높죠. 근데 그런 그 민간 택지에서 민간 분양 100% 나오는 것들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뭐 로얄층도 있지만 이 재개발 재건축 사업 같은 경우는 조합원들이 먼저 공급받고 남는 물량을 일반에 하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재개발 재건축 사업 동호수표인데 보시면 색깔 칠해져 있는 부분이 일반 분양, 색깔 안 칠해져 있는 부분들, 좋은 층들, 향 좋은 것들, 이런 것들이 조합원 분양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분양은 진짜 높은 경쟁률을 뚫고 받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조합원들이 이런 좋은 것들 받고 남는 걸 받는 거죠. 그래서 로얄동 로얄층 받으려고 하면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 거 사야 된다, 재개발 조합원 거 사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조합원들이 우선적으로 좋은 물건 공급받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재개발 사업의 2019년도에도 계속 봐야 되는 이유, 첫 번째는 가격이 조금 조정받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 변동성이 더 크기 때문에 가격이 좀 더 조정받을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도심지 안에서는 신규 주택에 대한 수요가 유지될 거고, 앞으로는 도심에 대한 가치가 더 커질 거기 때문에 이런 시점에 조정받는 물건들이 있다라고 하면 관심 갖고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다. 그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첫 시간에 배운 내용 요약해 볼게요. 재개발 투자란 기반시설이 열악하고 주택도 노후한 지역에 이제 기반시설의 재개발 사업, 정비 사업을 통해서 기반시설이 잘 갖춰진 주택으로 정비하는 사업에 투자하는 것이다. 이 사업에 투자한다라고 한 얘기는 사업이 여러 가지 리스크, 위기 등등이 발생해서 그렇게 되면 문제가 되기도 한다. 아까 제가 결국은 그 리스크가 커지면서 현금 캐시가 말라가지고 버티지 못했던 여기 보이는 한 투자자는 결국 손실을 감내하고 처분할 수밖에 없었다. 이제 그런 말씀 드리기도 했죠. 사업에 투자한다는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사업이 잘 되면 좋은데 잘 안 되면 결국 손실분을 추가 분담금이나 등등으로 더 부담해가면서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될 수도 있다. 그 교훈이 되게 컸다는 얘기고요. 그러나 왜 재개발 투자를 주목해야 되느냐? 결국 앞으로 장기적으로 가치가 높아지는 도심지 내에 신규 주택 공급 방법은 재개발, 재건축밖에 없는데 재건축에 비해서 규제 및 투자금이 작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청약통장 없이 새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눈여겨봐야 된다. 외래층 배정은 덤이다. 이렇게 설명을 들었습니다. 자, 오늘 첫 시간 얘기는 이 정도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서는 재개발 사업이 어떻게 시작돼서 어떻게 마무리가 되는지, 재개발 사업이 추진되는 과정, 그리고 언제 사람들이 주로 투자하고 언제 엑시트하나 등등 사업 진행 단계에 맞물려가지고 투자 시점 등에 대해서 좀 두루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부동산이었습니다. 부동산의 재개발 강의 2019년 리뉴얼 버전이 나왔습니다. 재당첨 제한, 분양 자격 제한, 재개발 조합원지 양도 금지 규정 등 재개발 투자에 있어서 위험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시기입니다. 특히 재개발 재추진구역, 일몰제 등 재개발 투자를 고민할 때 주의하셔야 될 부분들을 중심으로 2019년 강좌를 다시 정리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